형제들의 유산 싸움 아버지의 마지막 한 줄에 피바람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은 늘 조용하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정리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집은 달랐다. 형 민호는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울지도 않았고 삼촌들 앞에서 인사할 때도 로봇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형이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초조함이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이 무엇 때문인지 나는 며칠 뒤 알게 된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은 계속 아버지 방을 들락날락했다. 나는 형, 뭐 찾는 거 있어? 라고 물었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 수의라도 챙겨보는 거야 라고만 했다. 하지만 형의 눈빛은 이상했다. 수의를 찾는 사람이 할 눈이 아니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크지 않았다. 집 한 채, 작은 땅, 그리고 생전에 하시던 작은 공방. 우리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형제가 반씩 나누면 되겠네라고 쉽게 말하곤 했다. 그만큼 단순한 구조였다. 그런데 형은 장례 내내 무언가에 쫓기듯 아버지 방의 서랍을 쓸어보고 책장 틈을 훑고 서류를 뒤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마음이 계속 걸렸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였다. 형이 아버지 방 문을 잠갔다. 문고리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잠기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 형은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그게 무엇인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짐작하지 못했다. 나는 형이 잠긴 방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책을 꺼내는 소리. 그중 가장 이상한 건 철컥하는 소리였다. 무언가 잠긴 걸 열려고 하는 듯한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형, 뭘 그렇게 찾는 건데?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에서 인기척이 멈추고 잠시 뒤 군더더기 없이 말한다. 정리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형은 갑자기 외출을 했다. 나는 형이 나간 뒤 몰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방 안엔 서류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책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서랍은 전부 열린 채였다. 형이 몇 시간 동안 뒤졌다는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소중하게 보관하던 작은 금고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금고를 책상 아래 두었고 외부 사람에게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다. 나는 금고가 사라진 걸 보며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형이 금고를 가져갔나? 다음 날 아버지와 오래 함께했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집으로 왔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직접 작성한 쪽지였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은 아들 승우에게 내 금고엔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판단은 너희에게 맡긴다. 나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남긴 금고, 형이 감춘 금고. 쪽지를 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형이 장내 내내 초조했던 이유, 방을 틀어막고 뒤졌던 이유. 형은 이미 금고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또 다른 말을 덧붙였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꼭 밝혀져야 한다. 그러면서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날 밤, 형은 집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형은 짧게 말했다. 내가 아는 건 없어. 그게 너한테 좋아. 그 말투는 다급하면서도 위협적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형, 금고 어디 있어? 형은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말했다. 금고는 없어. 아버지가 생전에 정리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형의 손목에 남은 작은 상처들. 금고가 너무 무거워 손을 베었을 가능성이 컸다. 형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집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아버지의 변호사였다. 봉투를 열자 변호사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형제분들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형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 가자. 어차피 아버지 유산은 절반이야. 뭐가 나와도. 나는 그 말에서 묘한 자신감을 느꼈다. 형은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고 믿는 듯했다. 그는 금고를 숨기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걸 전부 없앴다고 생각한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뒤 변호사가 우리에게 내민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 작성하신 유언장이 2개입니다. 나는 호흡이 멎었다. 형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잃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첫 번째 유언장은 형님에게 대부분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언장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다. 두 번째 유언장은 금고 안에 있던 것과 동일한 복사본입니다. 그 순간 형의 손이 떨렸다. 나는 형의 얼굴을 보며 확신했다. 형이 금고를 가져간 이유, 그 안에 있던 두 번째 유언장을 없애기 위해서였구나. 하지만 형은 그걸 없애지 못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도 사본을 남겨둔 것이다. 형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아버지가 아프실 때 쓴 거야. 정신이 없었을 때.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했다. 의료기록상 고인은 당시 의식이 명확하셨습니다. 형의 얼굴이 점점 무너졌다. 말도 안 돼. 그게 왜 2개나 있는 건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형 아버지는 당신을 마지막까지 시험한 거야. 이제 퍼즐은 완전히 맞춰졌다. 형이 숨긴 금고 안에 있던 두 번째 유언장,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된 사본. 아버지는 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형은 그걸 스스로 망쳤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형이 숨겼던 금고의 위치를 알아냈다. 형의 방문 아래 틈에서 흙먼지 얼룩이 보였고 벽장 옆 바닥이 비정상적으로 긁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벽장을 밀었다. 그 뒤에 있었다. 아버지의 금고. 형이 바닥에 눕혀 숨겨둔 채 잠그지 못한 상태로 나는 금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유언장, 녹음 파일, 아버지의 수첩, 그리고 형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조작하려 했던 종이 조각들까지. 형은 이걸 숨기면 자신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형보다 한 수 위였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나에게, 그리고 변호사에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맡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그 퍼즐을 이제 막 맞추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나흘째 되던 날, 빈소를 지키고 있던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늦은 저녁, 형은 조용히 빈소 밖으로 나갔고
그 뒤를 누군가가 슬쩍 따라붙었다. 검은 패딩에 얼굴을 반쯤 가린 남자였다. 처음엔 조문객인 줄 알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영락없는 일을 맡은 사람 같았다. 형은 장례식장 외곽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나는 멀찍이 서 그 둘을 바라보았다. 형이 담배를 꺼내 물며 남자에게 말했다. 이번 건 절대 흔적 남으면 안 돼. 그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뭔가를 꾸미고 있는 형.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형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숨기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형은 남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이 주소로 오늘 밤 중으로 끝내.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그 주소가 뭔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형이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나는 아버지의 죽음조차 단순한 자연사로 보기 힘들어졌다. 다음 날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위해 형과 함께 집으로 갔다. 아버지 서재는 여전히 향 냄새가 은은했고 책상 위엔 잔잔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형은 책장 쪽으로 바로 달려가더니 한참을 뒤적였다. 뭔가를 찾는 듯 온 서재를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뭘 찾는 거야? 내가 물었다.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뭔가를 감춘 사람처럼 책꽂이를 가리켰다. 아버지 금고 위치 어디야? 내가 알지? 나는 잠시 당황했고 형의 의도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아버지는 평생 형을 감쌌지만 마지막 몇 년간은 형을 경계했다. 그 이유를 나는 몰랐지만 그 경계심은 분명 돈 때문이었다. 형은 나를 벽 쪽으로 밀치듯 말했다.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맨날 너한테만 얘기했잖아. 금고 그거 어디 있어? 나는 빳빳하게 굳은 채 형을 바라보았다. 형의 눈은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금고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금고 안에 뭐 넣어두셨어? 형은 처음으로 동공을 흔들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는데? 나는 바로 알았다. 형은 금고 안에 어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없애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핸드폰을 몰래 뒤졌다. 평소 아버지의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았다. 갤러리 앱에는 사진이 거의 없었지만 문자함엔 형과 아버지 사이에 날선 대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형 아버지, 그 계약건은 그냥 제 이름으로 진행하면 된다고요. 왜 자꾸 반대하십니까? 아버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 회사 제대로 조사해 봤냐? 형 아버지는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방해하세요? 아버지, 이건 내 인생 문제가 아니다.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다. 그 아래에는 삭제되지 않은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숨이 조금 가쁜 피곤한 목소리.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나 다 안다. 이건 너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다. 숨기면 다쳐. 그리고 너 그 사람들한테 이미 찍혔더라. 나는 차갑게 몸이 굳었다. 형이 연루된 문제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정조차 하기 싫었던 어두운 거래였던 것이다. 음성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금고에 넣어둔 건 너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선택이다. 하지만 내가 금고를 열어 그 서류를 없애면 넌 끝이다. 그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겠지.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금고 위치를 형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려 한 이유가 있었다. 그 서류가 형을 구할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핵심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튿날 장례 마지막 날 빈소에는 형보다 더 형과 닮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고 마치 형의 뒤에 서서 경호하는 듯한 모습. 조문객도 아니었고 친척도 아니었다. 형이 그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얼었다. 그중 한 명이 형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얘기 좀 하시죠.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사람들이었다. 형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장례식이잖아요. 지금은 좀. 그래서 온 겁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그들은 형을 빈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형에게 원하는 건 절대 조의가 아니었다. 나는 따라가려 했지만 뒤쪽 어두운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서류, 금고 어디 있어? 형의 숨 가쁜 목소리. 모른다니까요. 아버지가 끝까지 숨겼어요. 그럼 내 동생이 알겠네. 정적? 누군가의 발이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장례식장에서조차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형의 문제가 이제 나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다.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고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타 있는 기운이 느껴졌다. 잠시 후 차량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남자가 내렸다. 어제 빈소에서 형을 끌고 나가던 남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동생분, 형님이 말 안 하고 버티시던데 아버지 금고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유산 다툼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형제의 갈등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처리하지 못한 어두운 진실과 얽힌 더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라는 것을. 남자는 다시 물었다. 금고 위치 말씀해 주시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형의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조폭들은 이미 우리 집 안구조를 다 알고 있다는 듯 거실과 방을 천천히 훑어봤다. 나는 일부러 눈을 피하며 물잔을 집어들었다. 아버지 금고요? 내 목소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도록 낮췄다. 형이 날 노려봤다.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알려줘. 조폭 중 하나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예, 동생분. 어차피 오늘 안에 다 털릴 텐데 괜히 힘들게 가지 맙시다. 그 말에 엄마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려줄게. 형 눈에 안도와 승리감이 동시에 스쳤다. 조폭들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일부러 한마디를 더 붙였다. 하지만 형이 먼저 할 말부터 하지? 형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또? 나는 아버지 방 쪽을 가리켰다.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나도 알고 싶었을까? 그럼 형처럼 아버지 서류를 훔쳐보거나 도장 몰래 찍었겠지. 형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폭 2명의 시선이 형 쪽으로 동시에 쏠렸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장? 짧은 단어 하나에 공기가 갈라졌다. 형은 급히 내 쪽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는 형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입만 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집에 녹음기 설치하셨던 거 형 모르는 척했지? 조폭 하나가 피식 웃었다. 녹음기? 나는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형이 아버지 도장 들고 나가던 날 그 소리 전부 녹음돼 있어. 형의 손이 그대로 굳었다.
엄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뭐? 조폭 2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형을 내려다봤다. 형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그때서야 형의 손을 밀어내고 한 걸음 물러섰다. 형, 나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 가족 문제니까 집안에서 끝내고 싶었지. 근데 형이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인 순간 이건 다른 게임이 된 거야. 형은 나를 향해 욕을 내뱉었다. 미친 X, 지금 장난해? 조폭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잠깐. 도장 얘기, 녹음 얘기, 이거 농담이면 재미없고 진짜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형을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바로 들려줄 수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블루투스를 켰다. 아버지 방에서 가져온 작은 스피커에 연결했다. 형이 다급하게 다가오려 하자 조폭 2명이 양옆에서 형을 붙잡았다. 스피커에서 투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너 이 도장 어디에 쓸 거냐? 아버지 목소리였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형의 숨이 거칠어졌다. 곧이어 형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려왔다. 은행이랑 보험이랑 일단 서류 처리 좀 해야지.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녹음 안에서 울렸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 내 동생 몰래 빼돌리려고 했지. 침묵. 그리고 형의 낮게 씹어 삼키듯 한 욕설. 아버지가 이미 늙어서 판단이 흐려졌잖아요. 형이 대신 정리해드리는 거라고요. 녹음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너가. 엄마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조폭 우두머리는 완전히 표정을 바꿨다. 형님, 우리를 지금까지 속이신 겁니까? 형은 허둥지둥 변명했다. 아니야, 이거 다 편집한 거야. 제가 원래 이런 애야. 나는 피식 웃었다. 형, 나보고 편집할 능력 있다더니 그건 또 처음 듣네. 나는 2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엔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된 통화였다. 장남분이 기존 유언장은 무효로 하고 단독 상속으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만 어르신께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그리고 조용히 떨리는 아버지의 대답. 둘 중 한 놈만 망가지는 건 싫습니다. 욕심 부리는 놈은 그냥 제 이름으로 된 빚이랑 문제만 떠안게 해주세요. 집과 가게는 둘이 반씩 나눠 가지게 해주시오. 그리고 막내에게 마지막 녹음 파일은 꼭 전달해 주시오. 조폭 우두머리가 낮게 욕을 내뱉었다. 씨. 그는 형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형님, 우리가 빚 대신 갚아주면 유산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정작 유산은 반밖에 못 받게 생겼네? 형은 질질 끌려가며 소리쳤다. 아, 그 녀석이랑 나눠 갖는 거잖아. 어차피 동생 설득하면. 나는 그 말을 잘랐다. 그 반도 형 몫 아니라는 거 아직 못 들었구나. 나는 3번째,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어르신, 그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집과 가게의 지분 절반은 막내분에게, 나머지 절반은 장남분의 채무 정리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이어졌다. 그래야 둘 다 다시 사람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큰 놈은 욕심값 치르게 하고 작은 놈은 지켜준 만큼 돌려줘야지요. 조폭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두머리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형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변호사한테 전화해보면. 나는 이미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전화해봐. 이미 오늘 오후에 통화했고 아버지 최종 유언장 사본도 받아놨어.
내 가방에서 도큐먼트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형은 그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조폭이 먼저 손을 뻗어 가져갔다. 우두머리는 꼼꼼히 읽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형님, 이건 뭐 우리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는 서류를 탁 형 가슴팍에 던졌다. 결론은 하나네요. 형님, 개인 빚은 형님이 알아서 갚으시는 걸로. 조폭들은 형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남은 건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형과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 그리고 나뿐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형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분 좋냐? 아버지 목소리, 그런 식으로 써먹으니까 좋냐고.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기분 좋을 리가 있냐? 나는 테이블 위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다. 형이 사람답게만 굴었으면 나도 이런 거 안 꺼냈어. 적어도 엄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정도 선은 지켜줬겠지. 형이 피식 웃었다. 그래서 이제 집이랑 가게 다 내 거라 이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반은 아버지 뜻대로 할 거야. 형이 비웃었다. 아버지 뜻? 아버지가 뭘 안다고. 나는 형을 똑바로 쳐다봤다. 형이 망가진 건 아버지 탓이 아니라 형 선택이야. 그러니까 형 몫의 절반은 형 빚 갚는데 다 쓸 거고, 남은 게 있으면 엄마 앞으로 돌려드릴 거야.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뭔데 그런 결정을 해? 나는 짧게 대답했다. 법적 상속인. 그 한마디에 형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정우야, 너무 세게 나가진 마라. 그래도 내 형이다. 나는 엄마 쪽을 바라봤다. 엄마, 형이 나랑 엄마를 사람으로 봤던 적이 있었어?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목소리를 낮췄다. 형이 진짜로 뭘 후회하는지 지켜볼 거야. 적어도 나는 아버지처럼 마지막 기회는 줄 생각이니까. 형이 고개를 획 돌리며 소리쳤다. 필요 없어. 내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줘. 나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놓았다. 형목 부채 정리 계획서.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형이 사람답게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만 유효야. 형은 그 종이를 노려보더니 침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주먹을 풀었다. 엄마는 울면서 형과 나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둘 중 한 놈만 망가지는 건 싫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아버지. 그래도 누가 책임지는지는 이제 확실히 보여줄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듯 허공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가족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건 돈이고, 가족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것도 돈이다. 나는 시청자를 향해 말하듯 중얼거렸다. 당신이라면 이런 형과 이 집안의 유산 문제 어떻게 정리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끝에 한 번 더 덧붙였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멈추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을 남겼다. 이런 막장 유산 싸움 현실에서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의 경험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진짜 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뒤 아버지의 49제가 지났다. 우리는 조용히 납골당 앞에 앉아 있었다. 형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행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뒤늦게 들어왔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양복, 그리고 초점 없는 눈. 엄마는 그런 형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버지 사진 아래 놓인 하얀 국화꽃이 괜히 흐릿해 보였다.
형은 꾸벅꾸벅 인사만 한 뒤 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식이 끝난 뒤 형이 먼저 나를 불렀다. 야, 정우야.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형은 잠시 말문을 잃은 듯 입만 달싹였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종이 아직 유효하냐?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들었다. 부채 정리 계획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 구조선 같은 서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똑같아. 엄마한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을 것. 술김에 전화해서 욕하지 않을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 있어도 남 탓, 특히 아버지 탓은 입에 올리지 않을 것. 형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나는 짧게 대답했다. 형 인생. 그 말에 형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우리는 납골당 복도 끝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계약서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형 손에 쥐어줬다. 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도 기적 같은 변화는 없었다. 형은 여전히 성격이 급했고 가끔은 예전 버릇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고 돈 문제로 우리를 찾아와 고성을 지르지도 않았다. 나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반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시 시작해보려는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진짜로 원했던 것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지 몰랐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생각했다. 유산 싸움이란 게 참 웃기다.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의 기록뿐이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말로 쏟아낸 상처는 평생 따라붙는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가 남긴 집과 가게는 이 집을 다시 망가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는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공간으로 써야겠다. 탐욕을 위해 쓰인 돈은 끝까지 사람을 잡아먹지만 존중을 위해 쓰인 돈은 적어도 누군가는 살려내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형과의 관계, 유산,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정리했을까? 형을 끝까지 끊어냈을까? 아니면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줬을까? 당신이 직접 겪은 유산 갈등이나 주변에서 본 막장 상속 싸움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한 줄을 남겨달라.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진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최소한 피할 수 있는 작은 경고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라고 느끼게 했다면, 또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이라도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가 이 영상으로 나누고 싶은 건 단순한 막장 구경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선택의 무게니까.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면 당신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한 사람일 것이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한 번의 행동이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유언장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정에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이다 실화극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